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나 거기에서 어떤 수단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목격자 증언으로는 현지 경호원들 사이에서 갑자기 코피를 쏟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들은 주로 이제 다이렉트 에너지 웨폰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빔 무기예요. 빔 무기. 빔이라는 게 그 우리 레이저 무기, 뭐 레이저 빔 같은 거 있겠지만 뭐 마이크로웨이브라든가 여러 가지 전파, 파수를 사용해서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몸에 대해서 이제 좀 아프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제 인프라 사운드, 초저주파 무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귀에 들리지 않는데 사람한테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귀에 들리거나 사람의 그 행동을 좀 무력화시키는 여러 무기가 있어서 이걸 음향 대포라고 해요. 롱 레인지 어쿠스틱 디바이스, 라드라고 하는데 원래는 시 진압용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그 특수부대가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소형화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비들의 대테러 작전 혹은 마두로 체포 작전과 같은 특수 작전에서는 그렇게 안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종류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이라든가 아주 널리 퍼진 비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 그 아파가지고 못 움직였다는 경호원들, 그냥 경호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쿠바랑 베네수엘라가 아주 특수한 관계예요. 미국과 대항하는 미국 내 아메리카 국가라는 점에서 연대를 하는데, 그래서 쿠바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마두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사망자도 그래서 지금 그 쿠바에서 넘어온 경호원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라는 걸로 보아서 아마 대비가 안 된 새로운 무기의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봤을 때 이런 대테러 작전이라든가 인질 그 체포 작전에 비살상 무기가 써진 게 잘 없다고 해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래서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허를 찌르는 용도로, 원래는 이제 경찰에서 사용하고 했던 시진압용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구토를 유발하게 하거나 못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뭐냐면,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미국 이 특수부대가 오는데 내가 이제 경호원이라 생각하면 싸울 의욕이 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 안전을 지켜줄 만한 장비, 내용, 정치적인 자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두로의 경호원들 베네수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쿠바에서 넘어왔는데, 이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 빨리 이제 그냥 내가 아파가지고 못했다 하고 치고 목숨을 구걸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이제 장면이라든가 나중에 검증이 돼야지 이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음향대포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맞아보면 진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각 특수부대원들의 킥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나라마다 선호하는 수단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제가 델타포스가 이 음향대포 같은 걸 썼을 가능성이 높다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델타포스도 미국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죠. 그래서 미국의 유행이 좀 중요하거든요. 제가 라드라는 음향 대포를 지목한 이유는 FBI라든가 각 지역 경찰들이 시위 진압할 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장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결국 자기 친구들이 FBI고 뭐 아니면 경찰일 거니까 거기서 쓴 경험으로 델타포스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듯이 각 나라마다 약간의 유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최악의 경우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스페츠나츠는 인지기구 치료라든가 납치할 때 특수한 장비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수면가스인데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 의학용으로 쓰이는 수면제 같은 것 중에 흡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대장내시경 같은 숨 쉬세요 해서 손가락 세세요 하면 이제 잠에 드는 이런 것들을 군사작전 할 때 풀어 써가지고 인질들이라든가 테러범들을 이제 잠들게 한 다음에 진입하고, 이런 것들을 스페츠나트가 썼다가 이 농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나라들이 이제 쓰고 있는 그 약간 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가끔 있는데, 실제 이 비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근접전 CQC라 해서 적이 발견됐을 때 0.2초, 0.01초라도 먼저 총을 쏘고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협지로 치면 사파, 정파의 뭐 꼼수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핵심은 무협지에서 고수들은 칼솜씨가 중요하듯이 뭐 그 중간에 이제 모래 같은 거 날려서 눈을 흐려버리게 하는 거는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특성들이 나라마다 다른 특성이 있다. 이게 아마 이제 좀 다른 분들이 모르셨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는 4년 걸릴 일을 4시간 만에 끝냈다라는 표현을 미국에서 쓰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주 초기에 끝날 뻔했어요. 전쟁 첫날에 러시아의 스페츠나츠라든가 그 러시아가 자랑하는 여러 특수부대원들이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침공해서 대통령인 젤렌스키를 잡아가려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전쟁이 4년 동안 끝나고 있자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진짜 하루 만에 4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2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상륙하면서 특수부대가 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을 잡아서 그 기지로 복귀하는 것까지 하면 진짜 4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미국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 얼마나 다른지를 좀 알려주는 방법이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의 신무기라든가 군사력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 미국이 정보작전이라든가 기타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국가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걸 증명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여러 번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즉 결정적 승리를 아주 빠른 시기에 겪었던 그 군사적 승리들이 있어요. 이 핵심은 군사 전략 중에 우다루프를 끊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우다루프, OODA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군사 전략을 연구하면서 전쟁에서 잘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구를 한 끝에 OODA, 우다루프를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상황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이제 전쟁을 하는 기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모든 행동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 저기 관찰하고 판단하는 거를 남보다 먼저 하면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고, 저기 관찰하고 판단을 하는 것을 중간에 끊어버리면 행동을 못하니까 탱크가 아무리 많아도 힘이 세도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그 군사적 전략이고, 이것을 가장 잘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입니다. 이 우다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사 용어지라서 원래는 이런 거 이야기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요즘에 다시 유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IT 업체, AI 산업에서 스타트업들이 이 우다루프를 끊어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는,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먼저 행동하고 잘 이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새로운 걸 충격을 주거나 하는 걸로 이 경영학 쪽에서도 요즘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적의 행동을 막으려면 단순히 큰 힘이 아니라 적이 어떻게 행동하고 관찰하는지 잘 보고 빨리 대응하고 남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일반론적이지만 이 일반론을 사용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 거의 미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이것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증명은 안 됐죠. 근데 미국은 1차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도 72시간의 전투라 해가지고, 아마 1차 이라크전 기억하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건데 1차나 2차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주 한 3일 만에 지상전을 다 종결시키고 전쟁의 핵심 지휘부를 최대한 빨리 타격하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못하는 게 바로 러시아군이,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4년을 끌었다 이런 것일 수 있죠. 두 가지 데이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 그 군인들의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델타포스 같은 경우에는 티어 1 그룹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 미국에서 제일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특수부대를 평가받는데, 미국은 이외에도 소콤이라고 하는 특전사령부의 흔히들 유명한 네이비실, C팀 6, 포스 리컨 특수부대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부대원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10여 년 가까이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정말 힘들게 실전을 겪었습니다. 이 실전 경험이 부대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급속하게 공격하는 작전, 그리고 VIP를 구출하거나 아니면 납치하는 작전에 아주 익숙한 경험이 있다. 이런 실전 경험들이 유무가 정말로 중요해서 같은 무기를 가지고도 이거를 어떻게 써올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분에서는 미국이 최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이전 실전 경험이 약간 심리적, 그러니까 인간의 데이터라면 이제 피지컬 데이터, 피지컬 AI가 중요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번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게 또 인공지능이에요. 제가 앞서서 미국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이 우다루프를 무너뜨린다는 건데, 이 우다루프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지목된 용의자가 바로 AI입니다. 요즘은 팔란티어 주식 워낙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사기 때문에 저는 그게 팔란티어가 뭔지 이런 거 보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고 있는데, 원래는 군사 전문가분들만 좀 조목하다가 이제 워낙 유명해져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팔란티어의 각종 서비스들이 지금 발달하고 있고 실제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무기, 그러니까 옛날에 F-16으로 막 공습을 할 때 3일이 걸렸다면 AI 도움으로 3시간 만에 이제 표적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마두로가 도망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료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팔란티어의 고담 시스템 같은 게 유명한데, 이게 뭐냐면
뭐냐면 그 일종의 그 AI를 썼지만 사실은 우버 혹은 카카오 우리가 이제 차를 탈 때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택시를 연결하거나 음식 배달할 때 배달원한테 연결하는 이런 로직들을 군사작전에 연결해서 사람이 일일이 지휘하고 정하지 않아도 최적의 수를 찾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지형을이나 지도를 분석해서 뭐 적이 도망갈 경로를 자동으로 분석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팔란티어의 장기인데 이게 대해서 실전에 대해서 쓸 수 있냐 많은 의문이 사실 있었다가 최근 몇 년간 그게 완전히 증명되었죠. 왜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제 이런 피지컬한 무기나 아니면 실제 이제 재래식 무기만 우크라이나에 준 게 아니라 이런 AI 서비스를 우크라이나 군한테 많이 써보고 그 테스트 평가를 받아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기능을 향상시켰다 해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물이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에서 빚을 발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두로가 체포되거나 아니면 마두로를 도울 부대들을 조기에 다 부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정한 AI 전쟁 시대가 돌입했다. 그런데 그게 눈에는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쓰였던 전쟁과 지금 쓰이는 전쟁의 뭐 탱크라든가 소총, 뭐 비행기 같은 건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미래의 전쟁이 왔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미국 다음에 군사 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발전은 사실 정말 무섭긴 해요. 단순히 국방비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는 뿐만 아니라 배를 건조하는 속도가 작년에 중국이 대형 구축함이나 전투함을 18척 만드는데 그때 미국은 한 두세 척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거는 나오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거의 따라하지 못했는데 중국이 그걸 따라해가지고 J-20, 뭐 F-22에 대적하던 그리고 F-35에 대적하던 J-35 이런 것들을 첨단 기술을 많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실 미국에 대해서 불허한 게 바로 이 실전 경험의 유무입니다. 제가 지금 단독 보도로 옛날에 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빈라덴 사살 작전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오바마 정부 때 그때 이제 델타포스가 아니고 네이비시 C팀 6라는 특수부대가 빈라덴을 잡았는데 그때 스텔스 항공기라 헬기라 해가지고 저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투산 헬기를 미국이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빈라덴 집에 침투를 시켰거든요. 특수부대를. 중국이 그걸 보고 따라해서 지금 그런 스텔스 헬기를 완전히 모방했습니다. 그게 밝혀져가지고 보는데 그러면 중국군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우리는 미국과 똑같은 스텔스 헬기가 있으니까 빈 라덴이라든가 마두로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대만의 라이칭도 총도를 납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무기 피지컬한 무기라든가 스텔스 무기가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간 특수부대원들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79년에 중국은 요거를 아주 이제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군사적 사례 중에서 베트남이랑 중국이 싸웠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잘 없어요. 이게 중월 전쟁이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트남 전쟁 끝나고 이제 북베트남이 베트남 전토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국경 분쟁이 있어서 중국은 베트남을 정벌한다는 건 이제 본때를 보여주고 이제 그 지배를 하지 않는데 그 묵사발을 내주겠다 해서 출병했는데 베트남군에 완전히 털려서 굴욕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왜냐? 그때 베트남군은 그냥 소국이 아니라 미국이 이긴 베트남군이었어요. 실전 경우에서 다져진 뭐 게릴라전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때 남베트남이 무너지면서 그 미국산 장갑차라든가 기동 장비, 기계화 장비들을 많이 해서 그 중국이 훨씬 더 큰 나라였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걸어서 다니고 베트남군은 장갑차랑 탱크 다니면서 먼저 기동전을 하면서 적을 경멸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중국은 실전에 대해서 실전 투입한 병사들 그리고 실전의 노하우에 대해서 아주 뼈저린 교훈을 얻었으나 그렇다 해가지고 실전 투입이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이게 중국군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 달리 전쟁을 많이 수행한 적이 있어서 좀 비교하기 어렵지만 실전 경험 부족의 차이가 전쟁의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일 주목한 이 부분에서 예를 드는 게 바로 이제 호스토메 공항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2년 2월 24일에서 4월 2일까지 한 2달 정도 벌어진 전투인데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 키이우 주변에 있는 공항을 공수부대에 투입해가지고 점령하려 하고 이제 요거를 점령해서 키이우를 조기 점령하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그때 이제 러시아 공수부대들은 약간 초보자들이 많았는데 공항을 방어하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은 돈바스 전쟁이라 해서 국경지대에서 러시아군과 전투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부족을 그 자신들의 노하우를 사용해서 끈질기게 버틴 다음에 결국에는 러시아가 패퇴를 시키는데 성공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실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장비라든가 물자를 생각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두 나라가 다 실전 경험이 엄청나게 쌓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통계로 말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학자가 아니라 사실 평화주의 연구하신 분들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뭐 미국이 전쟁을 안 일으킨 거는 지난 50년간 며칠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 군사력을 투사하고 실전 경험이라고 할 것도 없이 실전에 투입돼서 공을 세운 사람이 승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지역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교전을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유일한 예라면 이제 소말리아 해적이 이제 우리나라 배를 잡아갔을 때 민주주의 구출을 하거나 뭐 요 정도만 있는데, 미국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분쟁을 자기가 다 진압하고 막아야 될 뭐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에서 이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보다 전쟁을 많이 수행한 나라는 없고, 그럼 미국 다음에 전쟁을 많이 수행하는 나라는 어디냐 했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국이었어요. 왜? 영국은 미국이 하는 전쟁에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을 너무 장기간으로 수행되니까 인명 피해도 많지만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몇 년간 계속된 이런 장기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실전 경험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미국이 대단한 거는 실전 경험도 뛰어나지만 장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내에 병력을 투사하고, 미국의 모든 이익이 전 세계 뭐 남극부터 북극까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 빠르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고, 앞으로 4, 50년간 미국 외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중국 이야기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중국은 군사 전략 목표 자체를 전 세계적인 그 군사력 투사에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하면 이 자신들이 영향력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서 리저널한 군대예요. 근데 글로벌한 군대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물론 미국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에는 항공모함이 10척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중국이 항공모함 10척을 다 가질 필요가 없고 한 대여섯 척만 가져도 미국과 대적할 수 있다. 왜? 중국의 목표는 전 세계를 장악한 게 아니라 자기 앞마당인 아시아 그리고 대만을 자기 영향력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 항공모함 6척을 만들면 그 6척을 다 태평양에 배치하거나 아시아 동해상 이런 데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랑 교전을 하면서도 자기 뒷마당, 앞마당, 그러니까 뭐 남미라든가 대서양, 뭐 러시아 쪽에도 군사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이게 분산이 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 군사력을 투사해야 되는 미국의 부담 때문에 이런 단점이 생기는 거고,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는지 최근에 이제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미국이 자꾸 축소를 지향하려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트럼프가 좀 자신감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자신들이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 약간 중국을 모방해서 아메리카에서 누가 오든 무조건 파괴하고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두겠다라는 좀 의도가 보입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10만 톤급 원자력 항공모함에는 항공기가 한 70대 정도 탑재가 되는데, 70여 대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 뭐 전 세계 한 40, 50위급 국가들이 그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100대가 안 될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400여 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충 항공모함 5척, 6척이 있어야지 대한민국 항공력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 한 척이 한 개 나라 공군력이다, 요거는 아주 콩만한 나라, 작은 나라들한테는 맞는 말이고, 중견국가만 돼도 이제 항공모함 한두 척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모함 한 척이 한 개국 공군력과 비슷한 다른 사실인 이유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저는 항공력은 사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다양하게 담당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대한민국에도 없는 비행기, 대한민국에도 공군도 없는 전투기라든가 항공기들을 미국 항공모함 전단 한 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잘 이야기할 만한 거는 전투기 FA-18, 뭐 탑건2에서 보시고 F-35C 스텔스 전투기, 이것도 유명한데, 그거보다 그 전투기들을 지원하는 지원 세력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단 조기기 영보 통제기 E-2D 호크아이라고 합니다. 호크아이 말 그대로 매일 눈이니까 이 비행기는 멀리서도 적 비행기를 탐지할 수 있어서 조기 경보기입니다. 조기란 게 early warning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이더 성능이 좋아서 먼 거리에서 적이 침투해도 그걸 다 잡을 수 있고, 특히 미국 해군의 그 호크아이 조기 경보 통제기는
전자전기는 다른 비행기들이 탐지하지 못한 적이 있으면 그 적한테 위치를 전송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훤히 보이듯이 전투를 하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합동교전 능력이라 하는데 요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조기 경보기를 가진 나라도 몇 개 없는데 그 조기 경보기를 탑재도 하고 그리고 성능도 매우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보다 더 부러운 거 전자전기가 있습니다. 전자전은 일렉트로닉 워페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장비 다 먹통으로 되면 전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체를 전자전기라 하는데, 이런 전자전기를 보유한 나라가 전 세계에 많잖아요. 대한민국도 아직 사실 전자전기가 없습니다. 전자정찰기라 해가지고 저기 레이더를 쓰거나 아니면 뭐 전파 같은 거 쓰는 걸 감청하거나 감시까지는 하는데, 방해 전파를 내가지고 먹통으로 만드는 건 없어서 지금 이제부터 개발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은 EA-18G 그라울러라는 게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전자전기가 있는 나라도 적은데, 이 그라울러 전자전기는 세계 최고의 전자전기입니다. 이걸 에스코트 제머라고 하는데, 에스코트라는 건 말 그대로 호위 아니겠습니까? 아군 전투기들이 적지에 침입할 때 이 그라울러가 그 VIP 보디가드가 돼주는 겁니다. 어떻게? 전자파를 내보내가지고 아군을 공격하는 미사일, 레이더들을 다 먹통으로 만듭니다. 이번 전쟁,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침공에서 마두로를 체포한 데 성공적이었던 것도 베네수엘라의 그 방공망, 대공 방어망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에서 수입한 여러 가지 레이더들이 뭐 YJ-21이라든가 몇 가지 있었는데, 핵심은 이 레이더들을 중국이 어떻게 설명했냐, 이거 레이더 성능이 너무 좋아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 팔았던 거예요.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가기 전에 이 레이더들 보면서 내가 좀 안심하게 이걸 지킬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전자재밍을 다 걸어보니까 다 멍통이 돼서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델타포스가 적 공격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나라의 국가들 공군도 가지지 못한 거를 항공모함 한 척에 집적되어 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무섭다,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이,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최근에 항공모함이 한물 갔다 뭐 떠다니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항공모함의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잘 보입니다. 길이가 300m 가까이 되는 배를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레이더로 숨기기 쉽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잘 노출된 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에, 이것은 사실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겁니다. 항공모함이 떠 있다는 사실이 어디선가 그 적국민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압박이 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건보트 디플로매시라고 해서 포함 외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항공모함이 없을 때는 거대한 포를 가진 전함, 배틀십이 그 적 바다의 근처에 가거나 이러면서 압박을 하는 용도였는데, 지금은 항공모함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든요.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얘가 있는 것만 해도 언제 군사작전을 할지 모르니까 비상대기에 들어가야 되고, 적국 입장에서는 얘들이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이 크니까 탐지되기 어렵다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은 숨을 수는 없지만 적한테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계속 운용하면서 발견한 건데, 그 항공모함이 제가 10만 톤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조선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운수, 해운 운수 하시는 분들은 10만 톤 배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뭐 적당히 크고 뭐 그냥 별로 눈에 안 띄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LNG선, 컨테이너선 20만 톤이 넘는 것도 이제 많습니다. 이 말인 건 뭐냐, 일반적으로 전쟁 시간이나 평화시에 항공모함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숨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배처럼 위장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파 신호를 차단해서 상선처럼 다니면 이 적국이 정보력이 엄청 뛰어나지 않으면 이걸 찾기가 어려워요. 의외로 항공모함은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너무 어렵고, 이거를 좀 잊고 싶으면 너무 잘 보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항공모함이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그걸 적국 입장에서는 항공모함을 상대해야 하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떼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못해요. 이것을 억제 효과라 하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해상 교통로를 항공모함 함대가 이제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물류 흐름을 항공모함 전단이 장악한다. 즉 미국이 전 세계의 에너지와 물류를 장악할 수 있다는 의미를 피지컬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항공모함이라 할 수 있죠. 요거는 약간 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물리 AI, 피지컬 AI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적으로 하거나 클라우드 AI가 있는데, 피지컬 AI에 지금 현재 좀 더 이제 눈에 띄는 나라는 의외로 중국입니다. 중국 로보트리, 유니트리, 뭐, 로봇 쪽 관심 있으신 분은 다 아실 건데, 중국이 로봇을 군사력 활용해 사실은 조금 더 미국보다 더 눈에 띄거나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해요. 뭐, 열병식을 해도 로봇기를 항상 앞에 배치하고, 뭐, 영상을 할 때 항상 로봇들이 사람이랑 같이 싸우고, 지상군에
내서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AI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일부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의외로 이제 무인기나 이런 무인 로봇 같은 거에 대해서 투자나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중국이 소형 로봇, 저가형 로봇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번 같은 근접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경계를 해야 돼요. 그 이번에 CES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 빼고는 다 중국 로봇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중국은 뭐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사 아니면 지상 차량 로봇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 중인데 그럼 미국은 그런 게 없냐? 미국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AI를 많이 씁니다. 피지컬적으로 없는 게 아니고 미국은 지금 AI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중에서도 CCA라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CCA는 콜라보레이트 컴뱃 에어크래프트 옛날에는 뭐 전투 드론이었는데 좀 어려운 말로 바꾼 것이죠. 이게 뭐냐? F-16, F-22, F-35 미국 공군은 세계 최강의 질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 너무 비싸죠. F-22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천억 원이 넘고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1,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전투기를 많이 뽑아내게 될 때 미국이 대응할 수 없다라 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무인 전투기가 사람 대신에 싸우거나 아니면 사람이 탄 전투기를 보호해주고 호위해주는 역할을 맡는 전술을 연구 중이고 이게 CCA라고 합니다. CCA 전투기랑 유인 전투기가 함께 싸우는 것을 MUMT, MUMT라고 하는데 Manned Unmanned Teaming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피지컬적인 그 AI 쪽 관련이나 로봇은 항상 사람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 전투에서 일단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로봇이 자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게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P800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거는 아무리 AI가 발달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이라든가 응급 대응할 때 책임지고 그 결정을 내려야 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함께 작전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사람과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항공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게 미래 항공전쟁을 바꾸고 제공권을 바꿀 확률이 매우 커서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미국이 그러면 땅에 다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봇들을 좀 관심이 없는 것이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사족 보행 로봇은 비전 60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의 LIG 넥슨이 인수를 해서 사실 한국 로봇을 지금 미국 육군과 해병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방계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사족 보행 로봇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국도 만들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실전에서 많이 쓰이고 검증된 것이 바로 이 비전 60 로봇인데 이거를 미국 육군도 쓰고 있는 이 비전 60을 사실 모회사가 한국이라는 점 이런 좀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눈에 보이는 로봇의 전쟁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근접전 그러니까 가자지구 전쟁이라 할 때 사람이 오면 바로 총 쏘고 근접 교전을 하니까 사람이 안 가고 무조건 드론이라든가 로봇계를 보내가지고 방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본격적인 전투 임무에 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시면 알겠지만 드론 전쟁이라 해서 드론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날아다니는 드론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UGV, Unmanned Ground Vehicle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선 조종 자동차 같이 생겼는데 여기다가 라이다라든가 카메라 AI를 결합해가지고 스스로 적진에 돌입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위험한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제거해주는 것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F-22와 F-35가 약간씩 설명이 좀 다릅니다. 일단 F-22는 지금 나온 지 30년 됐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잘 보입니다. 지금 이제 3년, 4년 전쯤에 이제 대한민국에도 F-22가 지금 방문을 해서 시범 비행을 보냈는데 일단 움직임 자체가 달라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급기동, 공중 비행 성능, 기동성이 정말 매우 탁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행할 수 있지라는 것들이 막 보여요. 막 수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정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비행기가 할 수 없는 기동성을 가지는 슈퍼 매니어빌리티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F-22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적이 내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까지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먼저 공격할 수 있고 적이 만약에 내가 공격한 걸 알아차린다고 해도 이 초고기동성 때문에 적이 뭐 미사일 같은 거를 먼저 이제 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F-22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불리고 이건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F-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저가형 F20이다 혹은 뭐 이제 대중화된 엔트리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F22는 미국 공급만 보유한 반면에 F35는 미국 동맹국 대한민국 포함해서 많이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F22보다 F35가 무조건 떨어지냐? 이게 아닙니다. 필요한 기능을 남기고 그 대신에 집중을 한 기능이 높아졌어요. 뭐냐? F22는 공중전 중심입니다. 적을 지상을 공격을 할 수 있지만 폭탄 탑재량이 부족해요. F35는 부족한 폭탄 탑재량을 늘려서 적을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라든가 각종 정밀 공대지 무기, 그러니까 지상 공격 무장을 많이 탑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F22보다 기동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기동성이라는 거는 그 에어쇼에서 봤듯이 현란한 기동을 하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스텔스기로서 제일 중요한 스텔스 기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진 파워가 셉니다. 무슨 말이냐?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안 보인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확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적의 레이더 위치를 일단 알고, 내가 적의 레이더 위치와 방향과 주파수를 알면 이 F-35가 적의 눈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전투기는 항상 적 레이더를 갈 때 전방을 봐야 돼요. 옆을 보이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약간 이제 숨바꼭질이라든가 각도를 조정하는 게 이게 스텔스기 기술인데, 요 성능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게 F-35입니다. 그래서 적진을 침투해서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작년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 F-35의 활약으로 이란의 방공망을 다 부술 수 있었죠. 거기다가 F-35가 나중에 나왔다 보니까 센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투기에 들어가는 거는 센서라고 하면 레이더를 이야기하는데, 레이더 성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적외선이라든 카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스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스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해가지고 타에 요새는 이제 후방 카메라를 넘어서서 어라운드 뷰라고 있어요. 그 주차 잘하기 위해서 막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이미지를 합성해가지고 주차 좁은 데서 잘 주차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거를 극도로 발전시킨 게 바로 이 F-35의 다스 시스템입니다. 적이 어디에서 어떤 위협이 오는지 이 카메라가 마치 조종사 헬멧에 이제 이 VR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뒤에서 미사일이 오건 적이 위협이 오건 이걸 다 볼 수도 있고 자동으로 분류도 되는 아주 첨단 적외선 장비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중러 한국 전투기 차이, 저는 이걸로 이제 6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번에 찾아주시면 좀 더 길게 했는데, 간단하게 한 줄씩 그냥 이야기하면,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의 연구에 아주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한 F-22, F-35와 같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넘어서서 6세대 전투기를 지금 준비 중일 뿐만 아니라 무인기에도 투자를 막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제자입니다. 중국은 항상 미국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로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미국의 스타일을 굉장히 추종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J-35나 F-35 요것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거의 엔진 개수 말고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중국이 스파이를 보내서 미국의 그 자료를 보내서 만들었나 이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전기를 설계한 사람이 다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중국에 돌아와서 연구를 하고 미국의 전투기 만든 설계 비법을 다 충실히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이 스텔스 6세대 AI를 미국과 따라하면서 얼마나 더 먼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잡을 수 있을까는 미국의 적이지만 수제자가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 있고, 러시아는 조금 다릅니다. 러시아는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데 사실 그 고집이 대체로 실패했어요. 그 지난 70년간의 전쟁에서 러시아제 전투기가 미국제 전투기를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전투 전술이 우크라이나전의 지상공과 비슷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파괴되더라도 이제 성능이 최고에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쓸만한 걸 더 많이 만들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현대전에서 맞지 않아서 러시아가 좀 이걸 해결하고 싶으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차세대 전투기 Su-57이라든가 Su-75, 그러니까 미국의 F-22라든가 F-35에 대응할 만한 전투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게 R&D 예산에 투자를 못해요. 일단 당장 전쟁이 일어날 때 포탄 공급하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2위를 넘어서서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제 언제 4위, 5위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럼 러시아가 떨어지면 어디가 올라갔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보다 더 이제 미국의 수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F-16의 기술을 배운 기술자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기술 자문을 해서 만든 게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 T-50이 될 수 있고, F-22, F-35를 만든 기술자들을 초빙해서 이제 자문을 받고 만든 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투기 KF-21입니다. KF-21은 최고의 전투기는 아닙니다. F-22, F-35와 같은 미국 전투기보다 성능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스텔스 기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F-35나 F-22는 레이더에 어떻게 보이냐고 평가한다면 크기가 야구공이나 수박 정도로 보인다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KF21은 가로 세로 1m 소형 자동차랑 오토바이 사이 크기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아닙니다. 다른 비행기들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대형 트럭이라든가 이 정도로 레이더에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KF21 이렇게 F-35나 F-22보다 성능이 떨어지냐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어서이고, 미국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니까 아무리 비싼 게 있어도 사고 생산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가격대 성능비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대한 성능, 그리고 요게까지가 제일 최적의 성능이 무엇인지 생산해서 만든 게 이 KF21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 KF21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입니다. 약 1200억 정도 하는데, 옛날에 1200억 정도 전투기 하면 너무 비싸다, 어떻게 누가 사냐 이랬는데, 지금 전투기가 1900억, 2000억까지 가는 세상입니다. 그 관점에서 경쟁 기종이라 할 수 있는 유럽산 전투기 대비 이제 가성비가 좋은 KF21 수출 전망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은 역시 가성비의 나라다. 그래서 가성비 공군을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들한테도 한국 공군의 스타일을 좀 배워가라. F-35를 구매한 국가들한테 F-35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로만 사지 말고 이제 엔트리 모델로 KF-21이나 F-50도 사가라 해서 사간 나라가 바로 폴란드이고, 이렇게 F-35나 미국 전투기를 구매한 나라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